여보, 거기서 보고 있어. 당신 없이 내가 우리 지호를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냈어. 오늘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수연은 예식장 로비 입구에서 하가액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옥색 한복 치맛자락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살랑거렸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지호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혼자서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친척 어르신들이 건네는 위로 섞인 덕담에 수연은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지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으니까요. 자신의 해묵은 슬픔이 아들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수연은 문득문득 텅 빈 옆자리를 힐끔거렸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하이액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은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유독 처량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조차 수연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민준 없이 보낸 세월이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험한 건설 현장으로 돈을 벌겠다며 떠났던 남편은 결국 싸늘한 유골함에 담겨 돌아왔고 그날 이후 수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새벽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 지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이 되었고 오늘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었죠. 당신이 이 모습을 살아서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화장이 번질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한 회장님이 직접 나오시네요. 수연도 웅성거리는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돈 어른인 한 회장은 재계에서도 알아주는 중견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서실장을 시키지 않고 직접 로비까지 누군가를 마중 나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전문이 돌아가고 한 회장이 한 중년 남성을 극진히 에스코트하며 다시 들어섰습니다. 수연에게는 처음 보는 낯선 남성이었지만 회색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중후한 품격과 여유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사돈 어른께서 저렇게까지 하실까?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혼주석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옆에 남성과 무언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남성은 꼿꼿한 자세로 걸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 회장이 수연을 발견하고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연도 얼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중히 맞이할 준비를 했죠. 인사 나누시죠. 이쪽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하시는 강도훈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시죠. 한 회장의 소개가 이어지던 찰나 수연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남자 강도훈 대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 수연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현실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 그 선한 눈매, 웃을 때 살짝 패이는 왼쪽 보조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15년 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믿었던 남편,
김민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민준 씨는 분명 죽었잖아. 유골함도 내가 직접 안았는데.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꺼풀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살아서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강도훈입니다. 아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마저 남편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낮고 부드러운 저음, 말끝을 살짝 끄는 특유의 억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연은 입을 열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내밀어진 그의 손을 잡아야 할 자신의 손은 사실 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살아있었던 거야?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외쳤지만 강도훈이라 소개된 그 남자의 눈빛에는 수연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던 혼주를 대하는 정중하고 깍듯한, 그래서 더욱 낯설고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 간신히 쥐어짜듯 하듯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수연이 긴장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호탕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넘겼지만 수연의 시선은 강도훈의 얼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이름을 가진 낯선 타인이 되어 외동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수연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웨딩 마치가 홀 가득 울려 퍼졌지만 혼주석에 앉은 수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하객석 앞줄, 사돈인 한 회장의 바로 뒤에 앉아있는 강도훈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꼿꼿하게 펴진 등,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박수를 칠 때 오른손을 조금 더 높이 드는 사소한 동작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남편 김민준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서 허대의 것을 보고 있는 걸까? 수연은 터질 듯한 혼란 속에서 기계적으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질 때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도훈의 동선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가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연은 한복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급히 그 뒤를 쫓아야만 했습니다. 연회장 VIP 룸에서 한 회장의 주선으로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된 자리는 수연에게 있어 진실을 확인하는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채워주자 도훈은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하며 물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도훈이 물잔을 입으로 가져가기 전 무의식적으로 잔을 시계 방향으로 2번 가볍게 돌린 뒤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편 민준이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긴장할 때마다 보이던 독특한 습관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왜 그런 버릇이 해나냐고 물으면 그저 멋쩍게 웃으며 글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나 봐 라고 답하던 민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습관에 수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갈비탕과 잡곡밥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한 회장이 웃으며 한국 밥이 그리웠죠. 많이 드십시오 라고 권하자 도훈은 수저를 들고 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한 술 뜨려던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젓가락으로 밥 위에 얹어진 검은 콩들을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 역시 어릴 적 콩이 목에 걸려 고생한 트라우마 때문에 콩밥을 유독 싫어했었고 밥상에 콩이 올라오면 항상 투덜대며 골라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콩을 안 드시나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대답. 수연은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연 회장의 열기 때문인지 도훈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양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위해 단추를 풀었죠. 그가 팔을 걷어 올리는 순간 수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도훈의 왼쪽 손목 안쪽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혼초, 수연이 끓는 국 냄비를 엎을 뻔했을 때 그녀를 보호하려다 민준이 입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붕대를 감고도 당신 안 다쳐서 다행이다. 라며 해맑게 웃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수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물 마시는 버릇, 식성, 그리고 몸에 새겨진 흉터까지.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눈앞의 강도훈은 죽은 줄 알았던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수연은 혼란과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애써 감추며 한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수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한 회장이 도훈을 칭찬하며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13년 전 자카르타 건설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 말에 수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기억을 잃으셨던 건가요? 수연이 다급하게 묻자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나이도 국적도 모른 채 떠돌던 사람을 제가 거두었죠. 그런데 건설 쪽 지식이 해박하고 도면 보는 눈이 탁월해서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고요. 15년 전 사망, 2년의 공백, 그리고 13년 전 자카르타에서의 발견. 모든 시간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고 타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수연은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낼 수는 없다고. 반드시 그에게 잃어버린 기억과 우리 가족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의 낯선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만큼이나 가혹하고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소란이 모두 가라앉고 며칠 뒤 수연은 어렵게 한 회장을 통해 도훈과의 짧은 만남을 주선받았습니다. 출국을 앞둔 도훈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는 간곡한 부탁에 도훈도 마지못해 승낙했던 것입니다. 약속 장소인 성북동의 한 한식당 앞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훈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도훈이 도착하자 수연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그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대표님, 식사 전에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으니 잠시만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도훈이었지만 수연의 결연한 눈빛에 이끌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주택가,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 입구였습니다. 이곳은 민준과 수연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지호가 태어나 자란 그들의 모든 추억이 깃든 동네였습니다. 여긴 도훈이 의아한 듯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 대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수연의 말에 도훈은 무심코 발걸음을 옮기다 움찔했습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블록과 비만 오면 물이 고이던 웅덩이 자리를 그의 발이 본능적으로 피해 디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몸의 기억은 머리보다 빨랐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와보는 낯선 골목인데
왜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각이 이토록 익숙한 것일까? 골목 끝에 다다라 녹슨 파란 대문 앞에 섰을 때 도은의 손은 수연이 말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대문 손잡이의 칠이 벗겨진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도은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수연은 그런 도은의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가슴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당신 몸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도은을 데리고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할매국밥. 민준이 퇴근길에 들러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국밥 2그릇이 나오자 수연은 숨을 죽이고 도은을 관찰했습니다. 도은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양념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대기 3스푼, 깍두기 국물 2스푼. 정확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국물을 붉게 물들이는 그의 손놀림은 민준의 그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국물을 떠먹은 도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혀끝에서 퍼지는 맵고 칼칼한 맛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맛처럼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왜 이렇게 먹는 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도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소화도 시킬 겸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낡은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면처럼 도은의 의식을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멍하니 그네를 바라보던 도은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그 소리와 함께 희미한 영상이 스파크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아빠, 더 세게, 더 높이. 까르르 웃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자신의 굵은 손마디.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젊은 여인의 모습.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했습니다. 도은은 갑작스러운 두통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관자놀이가 터질 듯이 지끈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에 대매균열이 가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수연은 고통스러워하는 도은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를 꽂을 때가 되었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여보. 이것 좀 봐줘요. 제발 한 번만. 수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낡은 사진 한 장을 도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16년 전 중학생이 된 지호의 입학식 날 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수연과 교복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지호,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 아니 지금의 도은이 있었습니다. 도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눈과 주름의 모양, 웃을 때 드러나는 치열, 심지어 사진 속 남자가 차고 있는 손목 시계까지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게 접니까? 제가 박동훈입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믹서기에 갈리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는 강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한 회장의 도움으로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여자가 내미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내가 있었고 다 큰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들을 15년이나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이 15년이나. 도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기억나잖아. 당신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 제발, 돌아와줘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도 도우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의 본능은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지난 15년의 삶은 거짓이 되고 가족을 잊고 살아온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두려움이 기억을 되찾고 싶은 욕망보다 더 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강도훈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도훈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수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놀이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연이 목 놓아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슬픈 현실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도우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돌아가야 해. 자카르타로 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이건 악몽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복 주머니 깊은 곳에는 수연이 쥐어준 가족 사진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 사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가슴 한구석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우는 도망치듯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이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도 다시 잠잠해질 것이라 믿으면서요. 그러나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자꾸만 낯익게 다가와 그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한강 다리, 남산타워, 그리고 수연의 눈물 젖은 얼굴이 겹쳐지며 도운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출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도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멍하니 앉아 손에 쥐어진 여권과 탑승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도훈. 여권에 적힌 이름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지만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의 눈물 젖은 얼굴과 사진 속 가족의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항 스피커를 통해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에 이어 현지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억양, 그 특유의 성조가 섞인 낯선 외국어 방송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도운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시공간이 뒤틀리며 도운의 의식은 15년 전 덥고 습한 인도네시아의 어느 시골길을 달리는 낡은 버스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고열에 시달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젊은 동료 김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형님, 너무 추워요. 파랗게 질린 입술로 신음하는 김군을 보며 당시의 도우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작업용 점퍼를 벗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있게 감기 들겠다. 김군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점퍼를 받아 입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 점퍼의 안주머니에 도운의 여권과 지갑, 신분증이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도훈은 셔츠 차림으로 창밖의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금과 함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물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버스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도운의 몸은 깨진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의식이 흐려지던 마지막 순간 도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벗어준 점퍼를 입고 움직이지 않는 김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김군이었지만 그가 입고 있던 점퍼 속 신분증 때문에 구조대와 경찰은 그 시신을 박동훈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정작 박동훈 본인은 강물에 떠밀려 하류에서 구조되었지만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채 신원미상의 생존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우악! 도훈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가족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지 15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강도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남편이자 지호의 아버지 박동훈이었습니다. 내가 동훈이었어. 내가 남편이고 아빠였어. 도훈은 흐느끼며 바닥을 쳤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도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비키세요. 도훈은 가방도로 내팽개친 채 출국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제지도 사람들의 놀란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연에게 가야 한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그리고 안아줘야 한다. 15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남편을 그리워했을 나의 아내를. 도훈은 공항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성북동이요. 기사님, 제발 빨리 좀 부탁합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높여 서울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도훈은 주머니 속 구겨진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어서 와,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택시가 성북동 언덕길 아래 멈춰 서자마자 도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갑에 있던 지폐를 몽땅 기세에게 건네고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가파른 골목길을 내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다리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 끝에 자신이 두고 온 인생의 전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전봇대, 갈라진 담벼락,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녹슨 파란 대문. 도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수연아. 마당 평상에 힘없이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수연이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헝클어진 머리로 대문 앞에 서 있는 남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15년 전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남편 박동훈,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시선은 도훈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성큼성큼 다가가 수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너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수연아. 나야, 동훈이야. 다 기억났어. 그 한마디에 수연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기억이 돌아온 거야? 수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묻자 도훈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남편 박동훈이야. 그동안 혼자 두게 해서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고 마당에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죽음과 망각조차 갈라놓지 못한 부부의 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훈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천, 익숙한 심장 박동 소리의 수연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본가로 돌아온 지호와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 수연과 함께 어제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강도훈 대표가 편안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분이 왜 여기에? 지호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자 도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호야. 낯선 듯 익숙한 그 목소리. 어릴 적 잠결에 들었던 아빠의 그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은 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다.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아들아. 지호는 사진과 도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살아계셨던 거예요? 도훈은 장성한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어깨에 묻은 걸 태워주던 아빠의 품으로 돌아온 지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도 감동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동훈의 가족은 시내의 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동훈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도훈이라는 가짜 신분을 정리하고 자랑스러운 박동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네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15년 전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진사는 뷰파인더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는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빛바랜 옛 사진 옆에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승리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동훈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당신 손 놓지 않을게. 평생 곁에 있을게. 수연도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집 마당에 핀 목련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돌아온 가장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의 세월과 기억 상실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은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편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사소한 습관들이 사랑의 증거가 되어 기억을 되찾는 과정은 정말 인상 깊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나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